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품었던 커다란 두 가지의 의문들 중 하나인 만물을 이루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즉 물질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따라가다 만나게 된 고대 그리스의 여러 학문들에 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들에서 파생된 비술이자 여러 물질들의 발견과 그를 위해 고안된 여러 실험 도구를 세상에 드러내게 된 원인, 연금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죠. 이어 르네상스와 기계철학적 사고가 서양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자연술의 연금술의 방법이 본격적으로 자연철학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계기, 즉 화학의 시작을 알리는 트리거가 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뒤이어 수많은 자연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발견해낸 여러 물질들을 그 물질들을 만들어준 가장 기본과 같은 물질, 즉 원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서 세상은 좀 더 근원적인 물질에 관한 호기심으로 궁금증을 더욱 깊고 넓게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은 화학사 전반에 걸쳐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업적으로 일컬어지는 대상, 주기율표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세상의 모든 원소들을 합리적이고 규칙적인, 그래서 그러한 규칙성을 통해 새로운 화학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었던 위대한 발견, 주기율표의 탄생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부아지에의 33종의 원소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놀랍게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등장하게 된 어느 특정한 철학적 사고 방식의 탄생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데카르트의 이성론과 함께 서양의 근대 철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철학자였죠. 그는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이른바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사조인 경험주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경험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철학사조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스콜라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3세기로부터 출발하여 약 11세기 정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서양 사회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상, 크리스트교는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순수 철학적인 영역, 즉 진리란 무엇일까에 관한 의문과 우주의 운동,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같은 인식의 문제 등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사고하도록 만들어주었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스콜레, 즉 여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의 합성어인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철학사조에 관한 불만이 아주 많았던 자연철학자였습니다. 당시 유행하고 있던 르네상스의 여파를 강하게 받은 그는 고대 그리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신과 같은 필연적인 대상이 아닌 자연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겼죠. 일어날 수 있는 경험,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자료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모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자연의 특성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 베이컨은 자연 그 자체에서 진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믿음, 즉 경험으로부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철학사조인 경험주의 철학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베이컨은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행해진 경험 또는 실험의 이행 등으로 모아진 충분히 넉넉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연의 원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법, 즉 귀납법을 등장시킨 자연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방식을 만들어낸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서 우리 인류가 자연을 좀 더 합리적이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자연으로부터의 위험은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은 10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학자로서의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방식이라고 하니,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웠던 경험주의, 귀납법이라는 따분하고도 어려워 보이는 이 개념이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참, 그리고 여러분, 르네상스가 몰고 온 자연철학적 사고는 경험주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물리학 관련 콘텐츠에서 정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 자연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가져온 철학사조인 이성주의 철학도 있어요. 경험주의 철학의 방법이 귀납법이었다면 이 이성주의 철학의 방법은 연역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내용은 채널 영상 중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니 이 영상이 끝나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 두 철학자에 의해 제시된 과학을 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세련되게 가다듬어진 시기는 16세기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행한 실험을 기록하여 공유하였고, 그 실험이 단순히 자신만의 실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조건을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 다른 실험실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험인지에 관한 의문,
즉 재현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전기와 자기의 성질, 지자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험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 남겼던 길버트와 물체의 운동과 행성의 운행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한 갈릴레오 등이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제자였던 토리첼리 또한 자연스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가 대략 10.5m 이상인 우물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을 퍼올릴 수 없다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 이유를 주변의 공기, 즉 대기가 우물 속 물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물보다도 훨씬 밀도가 높은 수은을 사용하여 토리첼리는 실험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그는 아무리 시험관의 형태를 변형시키더라도 수은은 약 76cm밖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 최초로 주변 공기가 지니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인 수은 기압계를 발명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발명을 유심히 지켜보던 당시 프랑스에서 천재라고 불리던 자연철학자 블레제 파스칼은 토리첼리가 이야기한 진공의 존재에 대해 데카르트와 격렬한 토론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수은 기압계를 들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 기압계의 변화를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액체 평형에 관한 논문집이라는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바로 이 논문 속에 오늘날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가만히 있는 유체가 미치는 압력에 관한 원리가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과학 지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유압 브레이크를 들 수 있습니다. 넓은 브레이크 발판 쪽 유압 실린더를 밟으면 관을 타고 좁은 유압 실린더 쪽으로 유체들이 밀려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넓은 유압 실린더 쪽에서는 작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좁은 유압 실린더를 지나게 되면서 커다란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무겁고 빠른 자동차라도 살짝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리첼리와 파스칼의 업적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현재 대기압 또는 압력의 단위로 토르 또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후 이전 영상에 등장했던 화학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진 인물 보일에 의해 기존의 연금술로부터의 다양한 실험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학문의 범주로 넘어오게 되면서 물질에 관한 비술적 연구인 연금술에서 화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16세기를 기점으로 발달하게 된 실험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생명체 내에서의 책, 즉 피가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의문은 혈관 속에서의 시간당 피의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곧 영국의 의사이자 생리학자 하비의 순환계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유명했던 자연철학자 뉴턴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인 광학을 통해 빛의 본질이 코어퍼소, 즉 여러 색을 가진 알갱이들의 모임이라는 주장도 그의 트리티스 옵틱스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라부아지에에 이르러서 빛과 열을 포함한 33종의 물질들 4그룹을 분류한 원소표, 즉 라부아지에의 원소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험과학이 이끌어낸 놀라운 업적, 이 라부아지에의 33종 원소표는 이후 화학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화학자들은 이러한 33종 이외에 새로이 발견되는 원소들을 찾기도, 또 이러한 원소들을 다른 원소들과 결합시키기도 또는 분리시키기도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실험의 파생물로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 또한 라부아지에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실험들이 무수히 쌓여가면서 자연스레 행해진 모든 실험들을 누구나 재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는 원소들에 관한 효율적인 표기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처음 라부아지에가 사용했던 표기법은 연금술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부아지에뿐만 아니라 당시 화학자들은 보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이 보일이 연금술로부터 화학을 정리했으니 말이에요. 한편 라부아지에가 플로지스톤 실험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행한 물 분리 실험을 통해 밝혀낸 질량 보존의 법칙과 화합물이 합성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성분의 비를 따른다는 법칙인 조제프 루이 프루스트에 의해 밝혀진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 두 가지의 업적을 통해 순수한 물질과 그들의 합인 화합물 사이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영국의 기상학자 존 돌턴에 의해서 드디어 진정한 근대 개념의 최초 원자를 설명하는 이론, 원자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여긴 이러한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 돌턴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연금술로 비롯된 원소 표기법을 새로이 정비하게 됩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원소 기호를 정리하면서 그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하는지,
원자들이 어떻게 형태를 만드는지 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인간이 관측하기 힘든 영역, 즉 미시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물리학자들의 니즈와 화학자들의 화학적 성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면서 원소기호는 좀 더 세련된 표기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돌턴 이후 화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여러 원소 관련 실험들의 성과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원소들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때 이렇게 추가된 원소에 돌턴식의 표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스웨덴의 화학자 엔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에 의해 드디어 현대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기호인 약식 원소기호가 등장하게 되며, 앞선 라부아지에의 33종 원소의 빛과 열, 그리고 화합물들을 제외하고 새로이 추가된 49종의 원소들의 질량을 실험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원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늘어난 원소들을 기존에 이용되던 구식 테이블, 즉 구식 도표로 이용하기에는 뭔가 말끔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화학자들이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등장한 화학자가 바로 화학적 성질로서 원소를 묶고자 시도했던 화학자 요한 볼프강 됸베라이너입니다. 됸베라이너는 앞선 화학자들이 읽어놓은 원소들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화학자였습니다. 새쌍원소설 또는 3조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을 통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됸베라이너는 묶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험 결과에 의해 칼슘과 바륨, 그리고 스트론튬은 화합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미 다양한 실험을 통해 드러나 있었는데,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새 원소들의 질량, 즉 스트론튬의 원소의 질량이 칼슘의 원소의 질량과 바륨의 원소의 질량의 대략 중간값이 나온다는 것을 됸베라이너는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응성 또한 스트론튬이 저 둘의 딱 중간 정도라는 사실이었어요. 이후 리튬과 나트륨, 그리고 칼륨의 3원소에서도 또 염소와 브로민, 아이오딘에서도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자신의 새쌍 원소설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준거를 이용해 모든 원소들을 새쌍으로 묶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됸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당시 과학계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됸베라이너는 사실 이렇게 새쌍으로 원소들을 묶어내는데 실패했거든요. 앞서 제시된 원소 이외의 다른 원소들은 새쌍으로 묶기에는 반응성도 저하가, 그 질량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정적으로만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배열이 당시의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이후 존 알렉산더 뉴렌즈의 옥타브 법칙이라는 원소의 상대적인 질량 순으로 배열하여 마치 음대와 같이 8계단 이후 원소의 특성과 주기가 돌아온다는 이러한 법칙을 주장하였으나, 원소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과학계에 조롱을 흠씬 받는 일도 일어나면서 원소의 새로운 분류는 물 건너 가는 듯 그렇게 보였으나, 이러한 암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소를 합리적으로 배열하는 준거를 확립함과 동시에 근대 화학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화학자가 러시아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화학자가 바로 주기성을 이용해 원소를 분류했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입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그는 근대 화학의 최대 업적으로 손꼽히는 발견, 예측 가능한 주기율표를 최초로 고안해낸 화학자였습니다. 1834년 시베리아 서쪽에 있는 토볼스크에서 태어난 그는 매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솔들이 많아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던 환경을 겪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일찍이 아버지는 시력을 잃어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대식구를 짊어진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유리공장 일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멘델레예프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악착같이 모은 형편과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의 환경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멘델레예프의 대학 지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러시아 버전의 맹모 삼촌지결을 보는 것과 같은 그의 어머니의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그의 입학은 거절되었으나, 우연히 몇 년 전에 죽은 남편의 친구의 도움을 통해 메인 피다고지컬 인스티튜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기관에서 그는 당시 화학계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던 원소들의 배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기관에 소속된 지 불과 10주 만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연구에 몰두했던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2년 뒤 그에게도 병마가 닥치게 되죠. 결핵,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었던 이 병마를 맞닥뜨리게 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1869년 3월 6일 러시아 화학회에서 그는 새로운 원소의 배열 방법에 관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원소를 분류하기 위해 마련한 8가지의 준거를 이용해 만들어낸 테이블. 그의 준거와 배열을 듣게 된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 테이블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곧 periodic table, 즉 주기성을 가진 원소표라는 이름의 도표로서 이용되게 됩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빛을 발하게 된 건 그 어떤 원소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원소에 대한 예측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자들은 마치 물리학에서의 뉴턴의 업적을 통해 해왕성을 찾아냈던 쾌거와 같은 맥락으로 아직 발견되지 못한 미지의 원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적 덕분에 화학은 물리학적인 실험 방법과 관측 방법 등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물질들의 상호작용과 원소의 본질에 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약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사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보다 더 뒤에 밝혀진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좀 더 세련되게 확립되고 미시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물리학적 접근이 탄생된 뒤인 20세기 초 알파입자 산란 실험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러더퍼드의 제자들 중 하나, 모즐리에 의해서 확립된 법칙에서 착안된 주기율표입니다. 전이원소와 악티늄, 란탄족을 담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가 바로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이죠. 오늘날 주기율표의 원소의 개수는 총 118가지, 총 7주기 18쪽의 원소들로 빼곡히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원소의 발견, 새로운 주기의 발견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로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독일에서는 119번과 120번 원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또한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의 한 단락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학 시간에 익숙하게 배우는 이 주기율표가 연구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또 연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과학쿠키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계신 곽근재 박사님과 정성묵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두 박사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기율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주기율표에 대한 배열 자체는 사실은 원자량, 무게보다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배열로 정리된 모듈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기율표가 현재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화학 반응들의 가장 기초는 사실은 그 전자의 구조들. 전자의 구조요? 예, 전자의 전자의 구조, 이게 이제 최애각 전자가 되는데, 화학자들은 보통 이제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때 예, 이러한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최애각 전자의 수를 통해서 어떤 물질과 결합했을 때 어떠한 비율로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기율표의 의의는 선배들의 어떤 발견에 대한 기념비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그 과거의 연금술 같은 화학에서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주기라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좋아하고 화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그 이름, 주기율표. 올해는 사실 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정리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엔에서는 올해를 International Year of the Periodic Table of Chemical Elements, 즉 주기율표의 해로 공식 지정하기도 했죠. 사실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에 의해 착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율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바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입니다. 그를 떠올린다는 것,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이토록 놀라운 인류의 유산을 만들어낸 그의 위대한 집념과 업적을 찬사하기 위해, 그의 놀라운 화학의 기여를 드러내기 위해 현대 과학자들과 과학사회가 갖추는 경외감에서 비롯된 떠올림이 아닐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 과학쿠키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화학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한국화학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일단 카페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요. 카페가 어디 있죠? 여기인가? 저 1층에 있어요 지금. 디딤돌 플라자가 어디죠? 아, 정문